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석사과정 남우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XAI 스터디에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스무스 그래드라는 방법론인데요. 스무스 그래드라는 방법론이 등장했던 논문의 이름은 스무스 그래드 리무빙 노이즈 바이 애딩 노이즈로 논문의 제목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노이즈를 지우는 방법론이 핵심인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무스 그레이드는 2017년도 ICML 워크숍에서 소개가 되었으며 추가로 구글에서 공개한 방법론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무스 그레이드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입력 이미지에 무작위한 노이즈를 여러 번 추가한 다음 각 노이즈 이미지에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평균화해서 보다 부드럽고 해석하기 쉬운 셀러스 맵을 생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스무스 그래드를 설명하기 이전에 스무스 그래드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떠한 XAI 기법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무스 그래드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정했을 때 목표 클래스 Y를 최종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픽셀의 어트리뷰션이 제일 큰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로우 그레디언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우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셀런스 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 디컨브넷, 그리고 또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패스가 진행된 이후에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렐로의 아웃풋이 양수인 부분만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사일런스 맵을 얻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제 디컴포넷이라는 방법론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렐로의 아웃풋이 양수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만 이제 흘려주었다면 디컨브넷의 경우 이제 그레디언트가 양수인 부분만 계속해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의 경우 이제 렐로의 아웃풋이 양수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만 흘려주었었던 백프로파게이션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양수인 부분만 흘려주었었던 디컨브넷을 두 가지의 형태를 결합한 방법론이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의 경우 렐로 아웃풋이 양수인 부분만 그레디언트를 넘겨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디컨브넷의 경우 그레디언트가 양수인 부분만 넘겨주는 방법에 해당했었는데요.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론은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 그리고 디컨브넷의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츠라는 방식도 존재하는데요.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기준 입력과 실제 입력 사이의 직선 경로에서 모델 기울기를 적분해서 각 특성의 기여도를 누적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츠에서 문제점으로 정의했었던 것은 이제 중요한 입력 특성이 아래 그림처럼 실제로는 결과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적분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완화했었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저희 XAI 스터디에서 정규현 석사과정께서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정했을 때 목표 클래스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픽셀이 가장 네트워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웃풋인 센시티비티 맵을 얻게 되는데요. 기존의 XAI 기법들은 이렇게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센시티비티 맵이라는 용어를 셀리언스 맵
혹은 픽셀 어트리뷰션 맵 등 많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무스 그레이드 논문에서는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되던 이 개념을 센시티비티 맵으로 통칭해서 우선 논문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시티비티 맵을 얻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나 다양한 XR 기법들이 일반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 X가 주어지면 각 클래스 C마다 하나의 스코어 펑션인 S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 점수, 함수 S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입력 이미지 X에 대해서 미분이 계산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로써 어떤 픽셀이 특정 클래스 분류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검은색에 보이시는 이 아래에 보이는 이 그림들이 최종 아웃풋인 센시티비티 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무스 그레이드에서는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이나 가이디드 백프로 이 산출하게 되는 센시티비티 맵은 노이지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본 그레디언트 정보를 직접 활용해서 시각화할 경우 중요한 정보 외에도 많은 잡음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는 직관적인 중요 영역과는 대략적으로만 맞고 실제로는 노이지하다라는 문제점을 꼽고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원하는 목표 클래스가 가젤일 때 가젤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픽셀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센시티비티 맵을 시각화해 보았을 때 실제로 인간의 지각 시스템 상에서는 가젤이라는 오브젝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물체에 해당하는 픽셀만 중요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센시티비티 맵에서도 이 가젤에 해당하는 픽셀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것이 이제 직관적인 해석인데요. 다만 기존의 XR 기법들은 여기 상단 부분처럼 되게 노이즈하게 인간의 지각 시스템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픽셀들 또한 중요하다라고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한 부분들을 지우고자 했던 연구가 스무스 그레이드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센시티비티 맵에서 보였던 노이지한 어트리뷰션을 지어나가는 스무스 그레이드에서는 그 전에 앞서 진짜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무스 그레이드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부분을 노이즈로 가정을 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노이즈가 아닌 경우에 대한 해석 또한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해당 부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비록 인간의 지각 시스템에서 노이즈라고 보일지 몰라도 학습된 네트워크의 실제 동작을 충실하게 반영하기에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가젤이란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젤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환경인 초원이나 사바나의 배경도 네트워크가 학습을 했더라면 네트워크가 가젤이 등장하는 환경적 특징을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이즈가 아니라 실제 중요한 픽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센시티비티 맵 상에서 시각화가 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무스 그레이드에서는 해당 부분을 진짜 노이즈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로우 그레디언트로 특징 중요도를 산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니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노이즈가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과 동일하게 입력값의 작은 변화가 예기치 않게 큰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경우 실제로 중요한 특징과는 상관없이 그레디언트가 크게 나타나 겉으로 중요해 보이는 픽셀들이 센시티비티 맵에 반영됨에 따라 노이즈하게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를 지우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무스 그레이드에서는 이제 해당 부분이 진짜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진짜 노이즈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진짜 노이즈라고 가정해서 이를 제거하도록 집중한 연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보았던 노이즈한 특징들을 좀 지울 수 있는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스무스 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무스 그레이드에서는 앞서 보았던 센시티비티 맵에 나타나는 노이즈 현상의 한 가지 가능한 원인으로 불안정한 미분값에 기인한다라는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입력 이미지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픽셀에 대한 편미분값, 즉 그레디언트 값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는 인풋 이미지 X에 퍼터베이션을 주어서 각 RGB 채널에 대해 계산된 편미분값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즉 왼쪽이 기존 인풋 이미지 X이고 이제 오른쪽 이미지가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인데요. 한눈에 딱 봤을 때는 노이즈를 섞었더라도 원본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이게 퍼터베이션이 점점 추가됨에 따라 이 각각 RGB 채널에 대한 편미분값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플럭츄에이션이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무스 그레이드는 앞서 보았던 작은 변화에도 그레디언트가 플럭츄에이션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스무스 그레이드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무스 그레이드의 절차는 먼저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노이즈를 섞은 여러 개의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샘플에 대해서 각각 센시티비티 맵을 계산하게 되고 계산된 모든 센시티비티 맵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서 최종 아웃풋인 파이널 센시티비티 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센시티비티 맵을 구하고 평균 내는 방법이 스무스 그레이드의 핵심인데요. 이 스무스 그레이드가 마치 가우시안 커널로 스무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스무스 그레이드에서 이 스무스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무스 그레이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모두 센시티비티 맵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론을 구상한 이유로는 이제 무작위 노이즈는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고 실제 중요한 특징은 일관되게 남아있다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샘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 이미지에 포함된 랜덤한 노이즈 효과는 평균을 통해서 약화가 되게 되고 반면 여러 가지 샘플 내에 공통되게 존재하는 중요한 정보는 여러 샘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를 섞었을 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노이즈하게 보이는 것들은 평균이라는 효과를 위해서 파이널 셀리언스 맵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반면 여러 가지 샘플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특징, 오브젝트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통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스무스 그레이드의 단점으로는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노이즈 입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평균 내어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기존 백프로파게이션 방법보다 크게 증가한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실험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노이즈를 줘야 되는지 혹은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를 몇 장을 만들어야 되는지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크게 셀러스 맵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무스 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나이브하다라고도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무스 그레이드의 저자들은 이제 실험 파트에서 다양한 정성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로우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백프로파게이션 또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방법론들보다
확실히 노이즈한 특징들이 줄어지고 오브젝트에 대한 픽셀들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정성적인 개선을 많이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제한 방법론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험 파트에 대해서 제한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스무스 그래드 논문에서는 기존 로우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셀리언스 맵을 시각화할 때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후처리 기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떠한 경우에 이 기법을 적용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무스 그레드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을 사용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엠리스트와 같은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양의 그레디언트 값이 중요한 특징, 즉 숫자의 윤곽 등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이 경우 부호를 유지해서 시각화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은 다양한 색상과 조명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객체라도 배경이나 조명에 따라 그레디언트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절대값으로 시각화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실제로 어두운 배경 위에 밝은 공이 있는 경우, 반대로 밝은 배경에 어두운 공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즉, 그 공이라는 클래스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공의 픽셀 값을 증가시키면, 즉 더 하얗게 만들면 공이라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 점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양의 그레디언트를 갖게 되지만, 반대로 이 어두운 공에서 더 밝게 할 경우 이제 밝은 배경과 이제 더 밝아진 공 사이에 대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공이라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음의 그레디언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양이냐 음이냐라기보다는 이 그레디언트의 절대적인 크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절대값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후처리 기법은 그레디언트 캐핑입니다. 몇몇 픽셀은 매우 큰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고 스무스 그레드 논문에서는 이렇게 큰 값을 가지는 그레디언트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그레디언트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클리핑 전략과 비슷하게 일정 수준, 예를 들어서 99번째 백분위수와 같은 통계량 등으로 제한하는 이런 캐핑 전략 또한 적용해 볼 수 있는 후처리 기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시티비티 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후처리 기법으로는 기존 센시티비티 맵에 인풋 이미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실제로 스무스 그레드의 센시티비티 맵에 인풋 이미지를 곱한 이미지에 해당하는데요. 직관적인 장점으로는 시각적으로 더 선명하고 간단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단점으로는 해당 이미지에서 이런 엣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결과가 원래 이미지의 경계, 즉 엣지로서 이렇게 어트리뷰션이 크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모델이 해당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무스 그레드의 실험 중에서는 이제 인풋 이미지와 곱했을 때와 안 곱했을 때를 각각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추후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노이즈 강도에 따른 실험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는 이제 아무런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는 바닐라 그레디언트, 즉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그레디언트 방식의 경우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처럼 센시티비티 맵에 노이즈가 다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무스 그레드가 제안하는 노이즈를 주고 노이즈를 준 이미지들에 대해서 센시티비티
맵들의 평균을 낸 제한 방법론으로 센시티비티 맵을 시각화했을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노이즈를 가했을 때 적당한 선명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특징들이 강조된 센시티비티 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단점으로는 이제 인풋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노이즈 레벨이 다르게 됩니다. 즉 인풋 이미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가해야 하는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를 튜닝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를 몇 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제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를 점점 더 많이 만들고 다 평균을 내어서 최종 센시티비티 맵을 만들었을 때 추정된 그레디언트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다만 n이 50을 초과했을 경우 시각화 결과에 큰 변화가 없음을 통해서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50개 정도의 샘플로도 충분한 부드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인풋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 또한 적절하게 튜닝되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가이디드 백프롭,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츠와 같은 베이스라인 모델들과의 정성 분석 결과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 XAI의 기법들에 대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이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기존 연구들 또한 정량적인 테이블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스무스 그레드도 이러한 연구 흐름을 이어받아서 정량 테이블은 전혀 존재하지는 않고 다만 정성 분석을 매우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요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미지넷에 한 200개 정도 되는 샘플에 대해서 가이디드 백프롭,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와 대비 스무스 그레드가 더 효과적으로 나온 케이스들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무스 그레드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그레드도 기존 연구들이 비교하였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각적 일관성의 경우 이제 목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픽셀들이 더 부드럽고 샤프하게 어트리뷰션이 강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이고, 구별력이라는 측면은 이제 이미지 내에 원숭이나 고양이 이렇게 2개 이상의 클래스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제 원숭이랑 고양이가 있을 때 원숭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또 고양이라는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이 둘 간의 그레디언트 차이가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각적 일관성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기존의 바닐라 그레디언트,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또 가이디드 백프롭 방법론들 대비 스무스 그레드가 보다 오브젝트에 대한 어트리뷰션이 보다 좀 샤프하고 부드럽고 또 기존의 노이즈한 어트리뷰션들이 많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했던 점은 가이디드 백프롭 방법론인데요. 가이디드 백프롭의 경우 이 아래 3개의 로를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좀 복잡할 경우 날카롭게 이 센시티비티 맵이 잘 생성이 되긴 하지만 요 위에 3개의 로, 좀 배경이 단조로울 경우에는 센시티비티 맵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은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내에 2개 이상의 다른 클래스 객체가 있을 때 그레디언트 대비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구별력 측면입니다. 이 시각화 결과는 이제 이미지 내에 2개의 클래스가 존재했을 때 y1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y2에 대한 그레디언트 차이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파란색, 0은 회색, 1은 빨간색을 의미하게 되고, 이 음수 값인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클래스 y2에 더 민감하다. 반대로 양수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클래스 y1에 더 민감하고 0은 두 클래스에 대해서 민감도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바닐라 그레디언트,
또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가이드드 백프롭보다 스무스 그레드가 확실히 각 객체의 픽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레디언트 차이가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무스 그레드는 사실 센시티비티 맵을 여러 장을 만들고 평균을 내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기존 로우 그레디언트 방식인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또 가이드드 백프로파게이션에 애드온할 수 있는 모듈과 같은 역할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존에 존재하였던 기법들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섞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센시티비티 맵들을 모두 평균낸 이 애드온을 했을 때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두 방법 모두에서 시각적 일관성이 다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무스 그레드 논문의 저자들이 발견한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무스 그레드는 사실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에만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논문의 저자들은 트레이닝 때도 노이즈를 섞어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제한된 스무스 그레드를 적용해 볼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 트레이닝 단계에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학습했을 때 센시티비티 맵에서 디노이징 효과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트레이닝 단계에서 노이즈를 썼고 또 이를 바탕으로 스무스 그레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제한된 4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일관된 센시티비티 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자들이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트레이닝 시에 노이즈를 추가할 경우 모델의 가중치가 더 부드러운 클래스 스코어 함수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장 일관된 센시티비티 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스무스 그레드는 주어진 이미지에 아주 작은 퍼터베이션을 여러 번 추가해서 샘플들을 생성한 다음에 각 샘플들에 대해서 계산된 바닐라 센시티비티 맵을 평균 내는 스무스 그레드라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인사이트로는 트레이닝 시에 무작위 노이즈를 추가하는 정교화 기법을 함께 적용할 경우 센시티비티 맵 또한 불필요한 노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인사이트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스무스 그레드의 장단점으로는 여러 그레디언트 기반 기법에도 쉽게 애드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여러 번의 센시티비티 맵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계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인풋 이미지에 따라 노이즈의 강도를 몇이나 줄 것인지 또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를 몇 장을 만들 것인지 등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